도대체 집에서 뭘 한다는 거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그렇다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아니, 하도 고생을 한다니까 하는 소리지. 내가 다리 다쳐서 꼼짝 못할 때 시중 한번 들어준 적 있어?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긴 해? 그래도 집안일도 제가 도맡게 되고, 뭐라고? 도맡아? 집안일이 원래 나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말이야? 여기 어머니 집이잖아요. 그래, 너 말 참 잘했다. 내 집이지.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집 사서 나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 참 잘 만났더라. 그래, 그냥 너희끼리 살아. 내가 없어야 싸움도 안 날 거 아니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공정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기치 않게 몇 년간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된 공 씨는 점점 깊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이 그녀의 큰 실수였습니다. 한평생 남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족이라고 갑자기 한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 씨의 며느리는 그동안 그녀가 살아오며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 며느리와는 도무지 맞춰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는 자연스럽게 눌러앉아 버린 며느리. 그렇다고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살림살이와 집안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공 씨에게 고마움은커녕 불편한 기색만 내비쳤습니다. 공 씨는 며느리에게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아내이고 가정의 일원이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선을 넘는 행동들, 그리고 그런 며느리만 감싸는 아들의 태도는 결국 공 씨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더는 한 지붕 아래 살아갈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공정숙 씨는 2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고 두 자식 모두 직장에 다니며 독립해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며 전셋집을 얻는 데 들어간 돈은 결혼 자금 겸해서 미리 공 씨 부부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기엔 부족했지만 자식들이 각자 모은 돈과 합쳐 신혼생활을 시작하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둘째인 딸은 오빠보다 먼저 결혼했고 공 씨와 멀지 않은 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째인 아들은 35이 되도록 혼자였고 그게 공 씨에겐 은근히 걱정거리였습니다. 이러다 우리 아들 노총각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오래 한 탓에 취직도 남들보다 조금 늦었고 그게 결혼 적기를 놓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37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7살이나 어린 아가씨와 말이죠. 집은 당분간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될까 싶어요. 왜? 집은 알아봤어? 한 2년쯤 더 모아서 제대로 된 집을 사고 싶어요. 전세는 매물이 거의 없고 있으면 너무 비싸요. 그래, 그런 이유라면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있을 거면 전세로 나가면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요즘 전세 구하기 어려운 건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괜찮은 곳 구하려고요. 근처에 새로 지은 라일락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신혼부부들이 많이 산대요. 그 아파트, 공 씨도 건너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내심 그곳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 결혼할 여자친구는 괜찮대? 시어머니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게. 처음엔 좀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연지도 괜찮대요. 사실은 그 아파트 연지가 더 가고 싶어해요. 공 씨는 마음속으로 완전히 납득하진 못했습니다. 어차피 둘이 사는 거면 아들이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서 당분간 지내다
돈을 모아 이사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혼인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며느리에게 기쁠 리는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고, 공 씨의 집에서 잠시 사는 것이 돈을 가장 아낄 수 있는 길이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계획하고 있다 하기에 공 씨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며느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곧 결혼하고 아이도 가질 거니까요. 일은 정리할게요. 그래, 아이가 생기면 어차피 그만둘 테니 지금 그만두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혼을 마치고 약속대로 공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생활은 공 씨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삶이었습니다. 무척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공 씨보다 더 불편해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음식은 따로 해줄까? 아니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래, 뭐 불편한 건 없고? 대화는 그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마디를 넘긴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의 성격이 내성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있을 때와 공 씨와 마주했을 때의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있을 때는 웃고 떠들며 밝은 표정을 짓던 사람이 공 씨 앞에서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공 씨 역시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인 것은 공 씨가 아직 일을 다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며느리와 집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공 씨는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는 만큼 당연히 집안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 전 요리해 본 적 없어요. 그럼 밥은? 밥솥에 하는 거,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못해요. 공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조차 혼자 자취하면서 이것저것 차려 먹고 살던데 며느리는 전혀 손을 대본 적도 없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배울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왜 며느리랑 같이 밥 안 먹었어? 혼자 나와서. 아직 자요. 어디 아픈 거야? 아니요, 그냥 아침잠이 많아요. 두세요. 출근 시간. 아들과 공 씨는 늘 같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 씨가 아침을 차리고 간단히 식사를 한 후 나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도 부엌에 서 있는 사람은 늘 공 씨뿐이었습니다. 저녁 차리는 거 옆에서 볼래?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공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거절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일을 그만둔 걸 보고 공 씨는 이제 집에서 살림이라도 하려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퇴근 후 공 씨는 늘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퇴근해 집에 들어오면 셋이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식사 자리는 늘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는 대화를 나눴지만 공 씨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공 씨가 뭘 물어봐도 며느리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조용히 저을 뿐이었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는 건가 싶어 공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 내 아내 왜 저러니?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낯을 많이 가려요. 아직 불편해서 그럴 거예요. 같이 산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 처음엔 낯설 수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되려면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하지 않나. 어느새 자신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집안에서 서성이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게 맞는 건지
공 씨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평생 남처럼 지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면대면한 관계야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 씨를 진짜 괴롭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 집에 있으면 그래도 빨래 정도는 해야지. 아, 빨래요? 전 그런 거 잘 못해서요. 집에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여전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필요하겠거니 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할 생각이 아예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공 씨와는 말을 거의 섞지 않았고 공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국 아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집안일은 그렇다 치고 빨래는 좀 도와야 하지 않니? 근데 뭐, 빨래 얼마 안 나오잖아요. 공 씨는 말이 막혔습니다. 빨래의 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며느리가 집안일에 손을 전혀 대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밥 한 끼도 스스로 안 차릴 수가 있니? 에이, 밥은 어머니가 훨씬 잘하시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 할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럴 거면 대체 직장은 왜 그만둔 거야? 공 씨는 여전히 60이 넘은 나이에도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도무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밥도 먹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공 씨가 출근한 뒤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치 백수 딸내미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딸이었다면 벌써 입을 걷어올리고 얼른 일어나라고 한 소리 했을 테지만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뭐라도 하라 그래야지. 공 씨는 이런 말을 굳이 꺼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려면 최소한 자기 몫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구가 하나 늘었는데 공 씨 혼자서 일도 하고 집안일까지 다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살면 서로 조금씩은 도와야 하는 거잖니? 차차 하게 될 거예요. 아직 적응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둘이서 살고 싶었겠죠. 시어머니 모시고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테니까요. 너무 강요하지 말아요. 공 씨의 아들은 7살 어린 아내를 마치 유리 그릇처럼 다뤘습니다. 뭐든 맞춰주고 뭐든 이해해주려 했습니다. 공 씨가 보기에 아들은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 자체를 보기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를 힘들게 하거나 부려먹는 사람으로 자신이 보이길 원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맞벌이를 했다면 공 씨도 이토록 답답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조차 아들마저 공 씨의 속을 몰라주니 가슴만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러다간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 소리 듣게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공 씨는 주중 하루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천천히 아침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시가 지나도 방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공 씨는 조심스레 일어나 며느리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 소리가 2번 울렸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요. 아직도? 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문이라도 열고 나올 줄 알았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문 앞에서 서성이는 자신이 또 시어머니라는 걸 실감한 공 씨는 한숨을 길게 쉬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온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참말로 지금까지 자고 있었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스스한 차림으로 거실로 나온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있던 공 씨를 보더니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공 씨가 쉬는 날이라는 걸 깜빡한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터벅터벅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인사의 말도 없이 스쳐 지나가자 공 씨는 순간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 안 먹니? 공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식탁에 컵을 툭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요.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공 씨는 기가 막혀 입만 벌린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신 물컵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결국 그걸 치우는 것도 늘 공 씨의 몫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집에서도 저렇게 살았던 건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토록 무심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정교육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걸 떠올리는 자신이 요즘 말로 꼰대가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 씨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사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나중에 따로 나가 살게 됐을 때 과연 결혼 생활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 띵동 마이너스 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의아한 목소리로 묻자 문 밖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배달이요. 공 씨가 문을 열자 헬멧을 쓴 남자가 흰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봉지를 받아들자 남자는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공 씨가 비닐을 열어보려는 순간 방 안에서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 거예요. 뭐 시켰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에서 작은 쟁반을 가져와 공 씨 손에 들려있던 비닐봉지를 가져갔습니다. 어디가? 식탁에서 안 먹고? 방이요. 그 말만 툭 던지고 다시 방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공 씨는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로 며느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회생활은 제대로 해본 사람인가?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긴 한 걸까? 이걸 그냥 넘겨야 할지, 한마디라도 해야 할지, 공 씨는 갈팡질팡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도 누군가의 첫 시어머니였습니다. 최대한 갈등 없이 원만하게 지내고 싶었기에 늘 참았습니다. 속이 끓어도 애써 돌아서고 또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투닥거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평소엔 며느리가 공 씨에게 어색하게 굴어도 아들이 퇴근만 하면 둘 사이엔 깨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좀처럼 들리지 않던 큰 목소리가 오가자 공 씨는 당황해 안절부절하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벌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공 씨가 뭐라도 말하려는 찰나 며느리는 곧장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를 아들이 따라 나갔지만 나가는 며느리를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가는 거야? 공 씨가 다급히 묻자 아들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댁에서 자고 온대요. 며느리의 친정은 이곳에서 차로 1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해가 다 지고 어두워진 시간, 혼자 나가겠다는 며느리가 걱정됐습니다. 도대체 왜? 싸운 거야?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공 씨가 재차 닥달하자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안 갔겠대요. 공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속으로만 궁금해하던 것이었습니다. 분명 아이를 갖기 위해 일을 그만둔 줄 알았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같이 산 지도 벌써 반년이 넘고
1년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몇 번 물어볼까 하다가도 괜히 간섭하는 것 같고 재촉하는 기분이 들까봐 꾹 참아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를 안 갖겠다니 아니 왜? 왜 안 갖겠다는 거야? 키울 자신이 없대요. 공 씨는 순간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현관문이 닫힌 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직장은 왜 그만뒀으며 애를 갖겠다는 말은 또 왜 했던 건지 공 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직장은 왜 그만둔 거야? 애 가지겠다고 한 말은 뭐고? 싸운 건 아니에요. 그냥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싫다니까 일단은 다시 얘기해 보려고요. 하지만 공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설득이 과연 통할까 싶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친정으로 가버리는 며느리를 아들이 이겨낼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돌아왔고 아들과는 방에서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결론은 공 씨의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애 없이 살면 되죠. 그 말에 공 씨는 가슴이 턱 막혔지만 아들은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말이라면 뭐든 좋은 듯 그저 그녀의 기분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어머니도 연지한테는 아무 말 마세요. 괜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순간 공 씨는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겠다고. 분명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낳기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딸이 임신 중이었기에 손주는 어떻게든 보게 될 테니 말입니다. 공 씨는 생각했습니다. 키워주지도 못할 손자를 낳으라고 호통치는 건 그건 내가 아니지. 그래서 아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둘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았는데도 며느리는 그 조금마저도 싫은 눈치였습니다. 제이랑 여행 갔다 올 테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딸이 태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해서 함께 동해로 이틀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 큰 어른 둘이 집에 있으니 알아서 잘 지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이틀 뒤 늦은 저녁 공 씨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광경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휴, 깜짝이야. 그래도 밥은 차려 먹었나 보네. 잠시 안도했지만 부엌으로 다가가자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비닐봉지들과 배달 음식 용기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공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밥솥을 보니 시간은 한참 지나 있었고 공 씨가 여행 가기 전에 해두었던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누렇게 변색된 밥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희 밥 안 먹었어? 아, 시켜 먹었어요. 이틀 내내 말이야? 네, 아니, 집에 있으면서 밥 좀 차려 먹을 순 없는 거니. 공 씨가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아들이 정색을 하고 대꾸했습니다. 연지가 제 밥 해주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공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참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집에서 놀고 먹으려고 결혼한 거냐? 하고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제는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더 이상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세대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낸다 한들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야 그렇다 쳐도 며느리는 어쩌면 밥 한 끼를 안 차려 먹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며느리가 처음으로 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공 씨가 퇴근 후 집에 오는 길,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허리를 다치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었지만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한동안 거동이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당분간은 일도 쉬어야 했고 집안에서도 보조기를 착용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밥을 짓는 건 물론 어떤 집안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말을 며느리가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던 걸 보면 그가 자청했는지 아니면 며느리가 하기 싫다 한 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밥은 어떻게 하려고? 퇴근할 때 사올게요. 공 씨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는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딴 곳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뭘 해보겠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불똥이 튀지 않기만을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너희도 나중에 나가서 살려면 요리든 뭐든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니? 공 씨가 며느리를 향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곧장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본 아들이 먼저 변명하듯 나섰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씩 하면 되죠. 공 씨는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애들이다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다 도맡아 해왔기에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놀고 먹기만 하면서 뭘 그렇게 나중에 하나씩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서 살면 빨래는 누가 하고 밥은 어쩌려는지. 그날 이후로 공 씨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일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뭔가 해보려 했었고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모습도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아침은 시리얼 먹고 갈게요. 어머니도 이거 드세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끼니를 자꾸 거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 씨는 예전처럼 따뜻한 밥을 챙겨 먹지 못하고 허기만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딸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새언니는 방에 있어? 임신 중인 딸은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공 씨 집에 찾아왔습니다. 누가 와도 나오지 않는 며느리를 대신해 딸이 방 앞에 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새언니, 잠깐만요. 할 얘기 있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자 딸은 부엌으로 며느리를 불러냈습니다. 내가 찌개랑 반찬이랑 이런 거 일주일에 2번씩 가져올게요. 아휴, 네가 뭐 홀몸도 아닌데 뭘 그래.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밥 잘 못 드신다고. 사 먹으면 되지. 괜찮아. 엄마, 사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 집 반찬할 때 같이 좀 챙길게요. 엄마 다리 그거 풀리려면 2달은 더 걸린다며. 공 씨는 임신한 딸이 괜한 짐을 떠안는 것 같아 말렸지만 딸은 걱정된다며 고생을 자처했습니다. 대신 새언니가 밥솥에 밥만 좀 해줘요. 딸이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며느리는 슬그머니 자리를 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은 그런 모습을 힐끔 바라보더니 조용히 공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새언니, 원래 저래요? 공 씨는 차마 며느리 흉을 볼 수 없어 어색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의 태도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딱 밥솥에 밥만 해놓고는 조용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식사를 챙겨 먹는 것도 공 씨의 몫이었고 집안에서 서로가 있는 듯 없는 듯 아무 말 없이 각자 따로 사는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공 씨는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게 있긴 한 걸까? 차라리 무언가 서운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공 씨 역시 며느리에게서 정이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같이 못 가겠어요. 어떡하죠? 공 씨는 다리 때문에 병원에 딸과 함께
가기로 했었지만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다는 딸의 연락에 난감해졌습니다. 새언니한테 같이 가자고 해봐요. 오빠는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누가 부축은 해줘야 하니까. 결국 하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내일 택시만 같이 타고 가줄래? 병원에 좀. 제가요?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들었다는 듯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업어달란 것도 아니고 택시 탈 때 잠깐 부축 좀 해달라는 건데. 그 말이 며느리에겐 무슨 큰일이라도 되는 듯 표정에 진저리가 번졌습니다. 간절함으로 따지자면 차라리 가냘프게 보이는 며느리보다 임신한 딸이 더 나아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이미 잡혀 있었고 당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 며느리가 탐탁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공 씨는 또다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해줘도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나 혼자선 안 되니까. 더럽고 치사하다. 공 씨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목까지 올라온 말을 꾹 눌렀습니다. 달리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한 뒤 또다시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싸움이라기보다 어리숙한 아들이 며느리에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임을 당하는 소리였습니다. 병원이 어쩌고 저쩌고. 들리는 말의 조각들을 들어보니 공 씨의 병원 문제로 따지는 중인 듯 했습니다. 공 씨는 숨을 크게 삼켰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으면 대체 결혼은 왜 한 걸까? 물론 결혼을 시어머니 병원에 같이 가주기 위해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돕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공 씨가 그동안 묵묵히 며느리의 뒤치다거리를 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참 뒤 아들이 방에서 나와 전화를 하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나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연지한테 떠맡겨? 그 말을 듣자 공 씨는 멈춰섰습니다. 듣는 말투로 보아 여동생과 통화 중인 듯 했습니다. 공 씨는 문득 어쩌면 저렇게 팔불출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어디 하나 부족한 것도 없는 아들. 37이면 노총각 소리 들을 나이도 아니었고 혼자서도 제법 잘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단지 어린 아내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쩔쩔매는 모습이 안쓰럽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너 전화 안 끊니? 공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전화를 끊더니 오히려 공 씨에게 따지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도 병원을 하루쯤 미루면 되잖아요. 병원이 식당도 아니고 예약했다고 다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왜 연지를 시켜요? 집에 있다고 막 부려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연지 직장 안 다니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시집살이는 시키지 마세요. 요즘 어머니 다리 아파서 연지가 고생하고 있어요. 그 말에 공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허탈하고 어이가 없고 분노마저 느껴졌습니다. 무슨 고생을 그렇게 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밥도 할 줄 모른다며 매번 아들이 라면을 끓이거나 배달 음식을 포장해 왔습니다. 그나마 딸이 반찬을 싸온 뒤로 식사다운 식사를 할 수 있었고 며느리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이 겨우 택시 타고 병원 가는 걸 돕는 일조차 고생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큰일이 된다는 사실이 공 씨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업고 가달랬니? 그냥 택시 좀 같이 타달란 거였어.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거니? 말을 내뱉고 나서도 공 씨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새 자신이 악역이 되어 있었고 며느리에게 한마디 잘못 부탁한 죄로 아들의 눈총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너는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도대체 집에서 뭘 한다고 그러는 거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그렇다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아니, 하도 고생을 한다니까 그래. 내 다리 다쳤을 때 시중을 든 것도 아니고 뭘 했냐고. 그래도 집안일도 제가 떠맡게 되고요. 뭐? 떠맡아? 그럼 집안일은 원래 나 혼자 해야 되는 일이었단 말이야? 여기 어머니 집이잖아요. 그 대답에 공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너 말 참 잘했다. 내 집이지? 그러면 너희는 너희 집 사서 나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둘 참 잘 만났다. 그냥 너희끼리 사는 게 낫겠다. 내가 없으면 싸울 일도 없을 테니까. 그 순간 공 씨는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들과 한 집살이를 하고 있는지. 돈을 모아서 나가겠다던 아들은 소식조차 없고 이대로 한 공간에서 더 함께 있다간 정말 화병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외국인도 아닌데 꼭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며느리를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소통은 아예 불가능했고 이런 식이면 왜 애초에 함께 살자 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공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냥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겠지. 생활비 아끼고 집세 안 내고 남이 다 해주는 집안일 속에서. 그런데 아들은 그 말에 동의할 줄 알았건만 돌아온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장 어디로 이사 가요? 집이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여기서 지낼 생각이었어?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죠. 뭐야, 안 나간다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공 씨는 더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안 돼. 너희 당분간만 산다고 했지. 전세가 없으면 월세든 뭐든 지금 당장 독립해. 진정 좀 하세요. 그렇게 기분 따라서 내보내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가족 아니에요? 내가 너희한테 가족이기나 하니? 그래. 너희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갈게. 공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살게요. 공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공 씨가 나가주는 게 반갑기라도 한 듯 했습니다. 이 집이 곧 자기들 소유가 될 것처럼 여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집 시세대로 쳐서 사. 내 집을 공짜로 주는 줄 알아? 아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처구니가 없었던 쪽은 오히려 공 씨였습니다. 이미 준 것들도 많은데 이제는 집까지 넘보나 싶었습니다. 공 씨는 순간 며느리가 굳이 이 집으로 들어오자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어찌됐든 결코 이 집을 줄 생각은 없다. 그게 싫으면 일주일 안에 짐 빼. 뭐라고요? 어떻게 일주일 안에 비워요? 공 씨는 더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뒤돌아섰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돈을 주면 공 씨가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할 터였습니다. 공 씨는 더 이상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과는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 살게요. 그러면서 오피스텔 보증금과 모은 돈 일부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 씨가 보기엔 그 돈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걸로 이 집을 어떻게 사니? 그럼 시세대로 다 받으시게요? 황당하다는 듯한 아들의 말투에 공 씨는 냉정히 받아쳤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이 집 넘겨받으면서 대출이라도 받아. 그게 싫으면 이 집을 왜 사겠다고 한 거야? 그럴 거면 뭐하러 이 집을 사요? 그러면 나는 뭐 하러? 이 집을 너희한테 줘? 아들은 분한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손해봤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공 씨는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알던 이가 빠진 자리에 바람이 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공 씨도 이 집을 포기하고 나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잘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마음이 상한 듯 했지만 그동안 공 씨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그건 별것 아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년 넘게 뒷바라지하고 고생했던 시간의 값이라도 청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다리는 곧 나을 것이고 그동안은 불편해도 어찌어찌 살아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가 없는 지금이 더 나았습니다. 공 씨는 이상하게도 아들이 연락을 끊어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된 것이 큰 실망이었고 며느리에겐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이라는 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는 공 씨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공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식은 그냥 딸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아들이 나가자 공 씨는 마침내 조용한 평화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정숙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내어주고도 고생만 하게 된 어머니의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머니의 결단이 잘한 일이라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공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혹은 내가 공 씨였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하는 의견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시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엔 더 흥미롭고 가슴 찡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